폐지 줍던 노인, 180억 투자 대박, 320만 원으로 인생 역전한 74세. 그 숫자를 보는 순간 그는 손끝이 얼얼해지는 감각을 느꼈다. 사연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빠르게 최신 사연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 4천만 원과 무너지는 집안. 류재우는 아침 햇살이 비치는 작은 거실 한가운데 앉아 퇴직 증서를 천천히 접었습니다. 그의 손끝은 30년의 무게를 느끼듯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탁자 위에는 방금 계좌에 입금된 퇴직금 4천만 원이 찍힌 통장 정리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돈은 수십 년의 노동에 대한 마지막 보상이었지만 이제부터는 그 돈이 앞으로의 삶을 지탱할 거의 유일한 자산이 되었습니다. 아내 박선희의 약봉지와 병원 진료비 청구서가 테이블 한쪽에 쌓여 있었습니다. 투석 치료를 받는 아내는 남편에게 신경 쓰지 않으려 했지만 가끔씩 손을 떨며 식탁을 붙잡는 모습이 점점 늘고 있었습니다. 재우는 아내가 병원에서 나온 그날 밤 자기 손으로 아내의 신장약을 챙기며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아들 상호는 사업 실패 후 집에 거의 오지 않았습니다. 전 재산 몰락과 가족 붕괴. 새벽 6시 휴대폰의 긴급 뉴스 알림이 재훈의 침대 옆에서 진동했습니다. 그는 잠결에 화면을 켜고 붉은색으로 표시된 문구를 읽고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회계 조작 혐의로 상장 폐지 검토 어기업 총수 검찰 소환. 불과 몇 시간 전까지 재훈의 인생을 걸었던 그 기업이 이제 뉴스 화면 한쪽에서 붉게 번지는 경고와 함께 붕괴되고 있었습니다. 재훈은 서둘러 증권사 앱을 열었지만 거래 정지라는 글자만 찍혀 있을 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갖고 있던 4천만 원은 사실상 휴지 조각으로 변해 있었고 계좌 화면은 깜빡이는 마이너스 표기와 함께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 순간 재훈은 머리가 얼얼해지는 기분을 느끼며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며칠 뒤 아들 상호가 집에 들어오자마자 재훈을 몰아붙였습니다. 문 앞에는 어제 도착한 대출 연체 경고장이 떨어져 있었고 상호는 그것을 주워들고 부모 앞에서 찢어버리듯 펼쳐 보였습니다. 재훈은 대답을 못하고 고개를 숙였고 상호는 분노에 찬 채 방 안에서 물건을 이리저리 집어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서는 아내의 투석 일정이 밀렸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진료비가 밀리는 바람에 치료 일정이 바뀌어 상태가 나빠질 수 있다며 병원 측은 재훈에게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재훈은 그 문자를 받고도 눈빛 하나 제대로 들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족 모두에게 짐만 된다는 절망감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그는 집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한강변 벤치에서 밤을 지새우며 자신이 왜 그 판단을 했는지 머릿속에서 같은 말만 반복했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그때 벤치 옆에 떨어진 신문 조각이 바람에 굴러왔습니다. 그 신문엔 작은 칼럼 하나가 남아 있었습니다. 기업을 믿어라. 사람의 말이 아니라. 인터뷰 주인은 과거 은행 VIP였던 노투자자 정만식이었다. 재훈은 기사 아래의 작은 사진을 보며 잔잔한 떨림과 함께 오래된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젊은 시절 만식은 그에게 늘 단 한 문장을 강조했다. 기업을 봐라. 주식은 사람 말이 아니라 기업이 하는 이야기다. 그날 밤 재훈은 무너지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남은 생활비 320만 원을 챙겨 다음 날 아침 첫 차로 증권사에 향했습니다. 마지막 선택 단 하나의 기업에 올인. 류재우는 이른 아침 증권사 문이 열리자마자 들어섰습니다. 창구 직원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했지만 그는 마치 모든 걸 새로 시작하는 사람처럼 담담한 얼굴이었습니다.
잔고에는 생활비로 남겨둔 320만 원이 적혀 있었고 테이블 위엔 전날 벤치에서 주워온 신문 조각이 펴져 있었습니다. 그는 이번만큼은 소문이 아니라 오직 기업의 재무제표와 공시만 보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증권사 안의 작은 열람 컴퓨터 앞에서 그는 20년간 배당을 계속 낸 중소기업 하나를 찾아냈습니다. 화려하지 않고 뉴스에도 거의 나오지 않지만 흑자와 성장세가 꾸준히 이어져 있는 기업이었습니다. 재우는 도서관으로 장소를 옮겨 그 회사의 과거 10년치 사업 보고서, 대표 인터뷰, 공장 위치와 현황까지 밤늦게까지 읽었습니다. 이 기업은 단기 호재가 없었고 지금은 누구도 관심 주지 않는 조용한 기업이었지만 그 속엔 진짜 가치가 숨어 있다고 본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는 결국 320만 원 전액을 그 기업의 주식으로 천천히 나눠 매수했습니다. 다음 날 해당 기업은 해외 공장 인수 실패로 주가가 15%나 떨어졌습니다. 재훈의 계좌엔 또다시 마이너스가 찍혔고 그를 바라보던 직원은 이러다 진짜 망하겠다고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재훈은 흔들리지 않고 대신 작은 공원으로 가서 폐지를 줍기 시작했습니다. 그 손수레에 담긴 몇천 원이 그의 투자 원칙이 되고 매달 더 많은 주식을 사게 하는 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는 세상의 소문은 믿지 않았습니다. 오직 기업의 실적과 내재 가치만 바라보며 그날 이후 10년 동안 단 하나의 기업만 묵묵히 매수했습니다. 빚 5천만 원을 남긴 채 배달 일을 전전하며 연락도 뜸해졌습니다. 며칠 전에는 대출 독촉장까지 집 앞으로 배달되어 재훈은 그걸 숨기기 위해 몰래 신문지 더미 속에 찔러 넣었습니다. 가족은 모두 한 방향으로 무너지고 있었고 재훈은 그 중심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앉아 있었습니다. 밤이 되자 재훈은 조용히 집을 나와 동네 공원을 걸었습니다. 바람은 차갑고 가로등은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고 그 아래에서 그는 폐지를 줍는 노인들과 마주쳤습니다. 그는 한참을 망설이다 손을 뻗어 첫 번째 박스를 접어 카트에 올렸습니다. 그때 근처 아파트 주차장에서 두 남자가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야, 이번에 그 회사 내부자 뉴스 떴대. 곧 대박 난다더라. 재훈은 내부자라는 말에 발이 멈췄습니다. 은행에서 오래 일했던 그는 그 단어가 주는 위험함보다 절박한 삶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그날 밤 재훈은 그 기업을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뉴스와 게시판에는 인수설 단계가 아닌 이미 큰 돈이 움직이는 듯한 분위기가 계속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재훈은 통장 잔고를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4천만 원. 그 금액이 그에게 너무 큰 것인지 아니면 너무 작은 것인지 판단도 어려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증권사 창구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심장은 천천히 무겁게 뛰었고 손끝엔 땀이 고였습니다. 창구 직원이 물었습니다. 어떤 종목으로 매수하시겠어요? 재훈은 주식을 한 번도 산 적이 없었지만 그 순간 그는 아무런 망설임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모든 퇴직금 4천만 원을 주차장에서 들은 바로 그 기업에 풀매수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11시 그 기업은 회계 조작 혐의로 거래 정지에 들어갔습니다. 심폭락장과 기업 사망 위기 흔들리는 10년. 10년 동안 꾸준히 매수해오던 기업의 주가가 어느 날 갑자기 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수주량이 급감했고 회사의 영업이익은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뉴스는 해당 기업 곧 파산 가능성이라는 제목을 쏟아냈다. 투자자 커뮤니티에는 여기 끝났다. 도망쳐라. 회생 불가 같은 글들이 매일 올라왔다.
재훈의 계좌는 빨간색이 사라지고 온통 파란색으로 뒤덮여 손실률은 68%까지 치솟았다. 집에서는 아들 상우가 아버지, 이제 그만 좀 하세요라고 소리쳤고 아내의 병세도 점점 나빠지고 있었다. 설상가상으로 회사 대표가 횡령 혐의로 소환되며 뉴스 속 자막은 기업의 미래를 더욱 불투명하게 만들었다. 주식은 꼬박 3일 연속 하한가를 기록했고 주가는 실시간으로 곤두박질 쳤다. 투자자들은 패닉 셀링을 시작하며 공포가 시장 전체로 퍼져나갔다. 재훈은 그날도 폐지를 모아 7만 원을 벌었고 그 돈으로 주식을 한 주 더 샀다. 지나가던 노인은 그 기업 망한다는데 미친 거 아니냐고 했지만 재훈은 아무 말 없이 투자 일지를 꺼내 들었다. 그 안에는 10년 동안 써내려간 기업의 역사가 빼곡히 적혀 있었다. 그는 사업 보고서의 한 페이지를 손가락으로 짚었다. 20년 연속 흑자, 부채 비율 안정, 핵심 기술 자체 보유. 이 문장들이 그를 붙잡고 있었다. 세상 누구도 믿지 못하지만 기업의 본질만큼은 믿어도 된다는 확신이 재훈의 마지막 남은 버팀목이었다. 그날 저녁 그는 작은 일기를 적었다. 폭락의 이유는 시장의 공포일 뿐. 기업은 오늘도 직원 월급을 제때 지급했다. 그 사실 하나면 충분하다. 재훈은 종이를 접으며 내일도 폐지를 주어 또 한 주를 살 준비를 하고 있었다. 숨겨진 자료와 초대형 반전 기업의 진짜 정체. 10년 넘게 묵묵히 모아온 재훈의 주식은 폭락장에서 반토막이 났지만 그는 하루도 매수를 멈추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해당 기업의 홈페이지에 긴급 공시 예정이라는 알림이 올라왔다. 시장 전체가 술렁였고 커뮤니티에는 드디어 망하나? 라는 글이 쏟아졌다. 정오가 되자 공시가 등록되었다. 해외 사모펀드가 이 기업의 지분 45%를 인수하며 대규모 투자를 진행한다는 초대형 뉴스였다. 사모펀드는 기업 내부 재무자료를 모두 검토했다며 20년 연속 흑자를 낸 기술 기반 제조업의 숨은 강자라고 평가했다. 재훈은 그 문장을 읽는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오래된 확신이 꿈틀대는 걸 느꼈다. 공시는 시장을 즉시 뒤흔들었다. 그날 주가는 상한가로 직행했고 일주일 동안 거의 매일 상한가를 기록했다. 그 와중에 어떤 기자가 기업 내부 문건을 확보해 삼성 계열사와의 합작 검토가 수년 전부터 진행돼 왔다는 내용을 폭로했다. 포털 메인에는 수면 아래 숨어있던 이조가치 기업이라는 제목이 떠올랐다. 재훈의 계좌는 하루 만에 2배가 되었고 그가 10년 동안 담아온 주식은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났다. 하지만 이 반전의 진짜 정점은 그 다음이었다. 한 경제 전문 기자가 방송에서 말했다. 이 기업을 가장 오래 보유한 건 70대 은퇴자 한 명입니다. 그는 320만 원을 시작으로 매달 폐지를 주어 이 기업을 사왔습니다. 순간 그의 이야기가 온라인에서 폭발했다. 사람들은 폐지 주어 180억 만든 노인이라 부르기 시작했고 재훈이 남긴 투자일지는 각종 투자 카페와 SNS에 실시간으로 공유되었다. 그는 아직 숫자를 확인하지 않았지만 그날 밤 그의 계좌 잔고엔 이미 180억이라는 숫자가 찍혀 있었다. 전국 뉴스의 주인공 드러난 180억의 진실. 180억이 찍힌 계좌 화면을 본 것은 다음 날 아침이었다. 재훈은 새벽 산책을 나갔다가 돌아와 습관처럼 휴대폰을 열었고 전날 급등으로 인해 미처 반영되지 않았던 잔고가 업데이트되어 있었다. 그 숫자를 보는 순간 그는 손끝이 얼얼해지는 감각을 느꼈다. 그러면서도 그는 오래전 은행원 시절 배웠던 습관처럼
잔고를 3번이나 다시 확인했다. 하지만 진짜 폭풍은 그 다음에 일어났다. 증권사 직원이 직접 전화를 걸어왔다. 그는 흥분된 목소리로 선생님께 언론 인터뷰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재우는 처음엔 장난 전화라고 생각했지만 잠시 후 집 초인종이 울렸고 뉴스 카메라와 리포터가 문 앞에 서 있었다. 폐지 줍던 노인, 180억 투자 대박, 320만 원으로 인생 역전한 74세. 뉴스 헤드라인은 하루 종일 그의 이름으로 도배되었다. 경제 유튜버들은 일제히 그의 투자 일지를 분석했고 인터넷 커뮤니티는 진짜 주식 신화 나왔다는 글로 폭발했다. 아들 상우는 뉴스 영상을 보다가 손에 들던 컵을 떨어뜨릴 정도로 충격을 받았다. 병원에 있던 아내 박선희는 중환자실 데스크 위에 놓인 작은 TV에서 남편을 보았다. 생각보다 더 수척해진 얼굴, 하지만 눈빛은 세상 누구보다 단단해져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TV를 바라보며 손등으로 눈물을 닦아냈다. 방송국에서는 인터뷰를 제안했고 재우는 긴 고민 끝에 출연을 결정했다. 그는 어떤 특별한 기법도 공개하지 않았다. 기자들은 폭락장에서 어떻게 버티셨습니까? 라고 물었지만 재우는 단지 짧게 말했다. 기업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흔들린 건 시장과 사람들이었죠. 이 한마디는 곧바로 전국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되었고 퇴직금 4천만 원으로 180억 만든 아버지의 원칙 이라는 제목으로 수백 개의 영상이 만들어졌다. 그날 밤 재우는 오랜만에 거울 앞에 섰다. 그는 자신의 얼굴에서 절망을 견디고 다시 일어선 사람만이 가진 묘한 단단함을 처음으로 확인하고 있었다. 마지막 시험 모든 것이 다시 흔들린 날. 기업 인수 소식이 터지고 1년이 지난 어느 봄날, 재우는 평소처럼 새벽에 바닷가 산책을 하고 있었다. 그날 아침 휴대폰에 갑작스런 뉴스 알림이 울렸다. 사모펀드, 지분 전량 매각 추진 기업 매각설 본격화. 순간 재훈의 심장은 조용히 내려앉았다. 주가는 장 시작과 동시에 12% 급락했다. 시장에서는 기업이 쪼개져 팔린다. 기술 유출이 우려된다는 말들이 쏟아졌다. 온라인 투자자들은 공포에 휩싸여 패닉셀을 시작했다. 증권사 직원은 재훈에게 전화를 걸어 지금이라도 차익 실현하라고 말했다. 하지만 재훈은 급하게 판단하지 않고 공시 자료를 확인했다. 그 시각 아들 상우는 식당에서 TV 뉴스를 보다가 매각설 자막을 확인하곤 바로 아버지에게 달려왔다. 아버지, 지금 팔아야 해요. 지금 안 팔면 또 20년 전처럼. 하지만 재훈은 조용히 고개를 저으며 손에 쥔 투자일지를 천천히 넘겼다. 그 안에는 20년 동안 기업이 살아남았던 모든 기록들이 있었다. 재훈은 직접 회사 공장을 방문하기로 결심했다. 버스를 타고 3시간 거리의 산업단지에 도착한 그는 공장 앞에서 점심 도시락을 먹는 직원들에게 잠시 눈길을 주었다. 직원들은 여전히 일하고 있었고 컨베이어 벨트는 규칙적으로 돌아가며 제품을 쏟아내고 있었다. 재훈은 스스로 확인했다. 기업은 멈추지 않았다. 그는 회사 관계자에게 공시 내용을 문의했고 돌아온 답변은 단순했다. 지분 재편일 뿐 회사는 정상 영업 중입니다. 그날 저녁 재훈은 집으로 돌아와 일지 마지막 장에 적었다. 소문은 흔들리지만 실적은 흔들리지 않는다. 그리고 그는 주식을 단 한 주도 팔지 않겠다고 굳게 숨을 들이켰다. 며칠 뒤 회사는 공식 발표를 했다. 사모펀드는 매각이 아니라 대규모 시설 투자 목적의 자본 재편을 준비 중이었다. 시장은 즉시 반등했고 재훈의 계좌는 다시 고요한 안정 속으로 돌아갔다.
그의 선택은 또 한 번 옳았다. 그는 이번에도 사람의 말이 아닌 기업 자체를 믿은 것이었다. 마지막 원칙 인생을 정리하는 한 줄의 기록. 180억이 310억으로 불어난 지 2년 뒤 류재우는 고향 해안가에 작은 집을 마련해 조용히 내려갔다. 집 앞 바다에서는 해무가 천천히 걷히고 있었고 그는 새벽마다 바닷바람을 맞으며 일기를 쓰는 습관을 이어갔다. 방 한쪽에는 10년 넘게 써온 투자 노트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고 각 노트엔 기업과 숫자를 넘어서 그의 인생 여정이 담겨 있었다. 아내 박선희는 새 신장 치료를 받으며 건강을 많이 회복했다. 그녀는 텃밭에서 자란 상추를 따며 당신 아니었으면 우린 여기 없었을 거야라고 말하곤 했다. 아들 상호는 아버지의 도움으로 빚을 청산했고 지금은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조용히 살아가고 있었다. 어느 날 방송국 PD가 다시 재훈을 찾아왔다. 그의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만들고 싶다는 제안이었다. 재훈은 잠시 고민하다 작은 상자 하나를 꺼내 PD에게 건넸다. 그 안에는 20년 동안 쓰인 투자일지 한 권과 첫 매수 영수증 320만 원짜리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다. PD는 눈을 크게 뜨며 물었다. 여기에는 선생님의 모든 비밀이 담겨 있겠네요. 재훈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비밀이라니요. 여기엔 단 하나의 원칙만 있습니다. 그는 일지를 펼쳐 마지막 페이지를 보여주었다. 그 페이지는 깜짝 놀랄 만큼 단순했다. 오직 한 줄. 사람 말을 믿지 마라. 기업의 실적과 시간을 믿어라. 그 문장은 PD를 시작으로 전국에 퍼졌고 재훈의 기록은 노년층뿐 아니라 젊은 투자자들에게도 큰 울림이 되었다. 집으로 돌아온 그는 조용히 일지를 덮으며 창밖의 고요한 파도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혼잣말을 남겼다. 돈은 결과일 뿐이지. 지켜온 건 내가 흔들리지 않았다는 사실이야. 그날 바닷바람은 잔잔했고 그의 삶은 오랜 폭풍 뒤의 평온 속으로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다.